다음은 신원이요. 조선시대 노비 시인이 살았던 월계마을 입구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때는 새벽부터 집안 사람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 일을 보였다. 집안의 종인 내봉이는 그때마다 또 알 수 없는 시를 중얼거리곤 했다. 동강의 푸른 물결 하늘에 닿을 듯한데 외로운 배는 물결에 부딪혀 서울 향하네. 숲속 새 한 마리 다시 울고 쌍기러기 모래톱에 앉아 깃털 고르네.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풀이 죽고 근심에 쌓인 모습이다. 그때 형님이 또 과거에 낙방한 것을 알았다. 이번에도 낙방이겠지? 뭐 별 볼 일 있겠어? 마음이 영 딴 데 있었다잖아. 그나저나 3년을 또 어떻게 버틴담? 그 다음 날부터 아버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셨다. 나도 꼼짝없이 형님 옆에서 글을 읽는 처지가 됐다. 밖에서는 구부정한 정초부가 새끼를 꼬며 듣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들의 글을 어깨 너머로 듣던 정초부는 어느덧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읊고 있었다.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다. 강물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푸른 산엔 꽃이 불붙는 듯하구나. 금년봄 또 지나가는데 언제나 돌아갈 날 오려는가. 글 읽기가 얼마나 싫었던지 나는 내봉이를 부르러 간다는 핑계로 나와서는 그를 괴롭히는 걸 재미로 여길 정도였다.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란 말이냐? 무슨 방도를 내야지. 그 사이에 만영이는 어디에 갔느냐? 만영아! 내봉이 찾으러 갔었는데요. 걔 안거라. 내봉이는 오늘부터 두 아이의 글을 봐줘야겠다. 내봉이가 우리의 글 선생이라니. 너무도 어리둥절했지만 우리 형제는 그날부터 그를 정초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16살 때 나는 작은아버님의 양자가 되어 고향을 떠나 산마을로 가게 되었다. 정초부와의 인연은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도련님, 이제는 작은아버님 댁이 도련님 집이에요. 그리고 부디 글 공부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내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도 지나서 형님이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산마을에도 들려왔다. 대감마님, 서울에서 기별이 왔습니다요. 도련님이 드디어 급제를 하셨어요. 내가 거벽이 되어 만영이가 문과까지 급제하게 되었구나. 너의 노고에 노비 문서를 없애는 것으로 보답하고 싶었다. 내일부터는
내 마음껏 돌아다니며 시를 지어보거라. 자유의 몸이 된 정초부는 강 건너에 달려올 마을로 옮겨와 마음껏 시를 지었다. 그 명성 때문에 서울에서 이곳을 찾는 선비들이 많았다. 아, 자네들도 이미 와 있었군. 이곳이 말로만 듣던 초부의 집이 아닌가. 그런데 말일세, 천재 시인은 어디에 가고 시 한 편만 걸려 있다네. 강가에 있는 나무꾼 집일 뿐 과객 맞는 여관이 아니라오. 내 성명을 알고 싶다면 광릉에 가서 꽃에게나 물으시게. 굶주림에 지친 정초부는 지게를 지고 한 손엔 붓을 들고 양근 사또를 찾아가 곡식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사또나리, 저는 이제 양민이 분명하옵니다. 처자식을 먹일 식량을 도와주세요. 글쎄 사정은 딱하네만 자네는 양민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식량을 빌려줄 수 없다네. 한밤중에 다락에 오른 것은 달빛 구경하려는 것 아니고 아침 새끼 곡기 끄는 것은 신선 되려는 것 아닐세. 양근의 유지인 신택권 참봉은 정초부의 재능을 알아보고 추천한 사람이었다. 사또, 저기 보이는 곳이 정초부가 사는 움막입니다. 비록 나무꾼으로 살지만 그 사람의 한시는 서울 선비들도 알아준답니다. 이 양근 땅에 이런 인재가 있었구려. 지난번 만났을 때 도와주지 못했는데. 지난 봄에 동대문 밖에 박참의 환갑잔치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초대받아 왔더군요. 그리고 왜 충영이라고 여대감댁 둘째 아들이 있었지요. 그 친구 한량이 되었던데 거기서 또 만났지 뭡니까. 어쨌든 신참봉도 시 없는데 빠지지 않는 실력이니 양근 사람들이 잔치를 빛냈겠구려. 16세 때 헤어졌다가 다시 16년 만에 정초부를 만났다. 그동안 서로 그리웠으나 나는 젊음을 덧없이 보냈기에 그를 만난 것이 몹시도 부끄러웠다. 이제 그는 나에게 시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인생의 버심이 분명했다. 하루하루를 그와 떨어져서 살 수 없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한창 시를 짓고 있는데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서 배고프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주먹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의 운율에만 신경이 쓰여서 무슨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귀찮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죠. 그랬더니 먹는 것보다 시가 좋다는 놈은 처음 본다 면서 웃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귀신이 나에게 주려던 밥을 시와 바꾸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는 잘 쓰는데 끼니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의 즐거움은 얼마 가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정초부가 금강산 유람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정신, 우리 시우들과 함께 별천지 유람 한번 가십시다. 시인이 강마을에만 있으니 시흥이 떠오르겠소. 맞소. 우리들은 정초부 시인과 함께 신선의 산을 거닐고 싶소. 아마도 정초부는 금강산에서도 나를 걱정했을 것이다. 금강산에 왔어도 도련님 혼자 계실 생각에 시상에 고르지 못합니다. 제가 없을 때 도련님도 고단한 삶을 홀로 지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금강산에 갔던 선비들은 돌아왔지만 정초부는 그 길로 여러 곳을 유랑하였다. 전국을 돌며 많은 시인들을 만나도 보이지 않는 끈은 서로를 단단히 연결하고 있었다.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나는 정초부에게도 연락을 끊기로 했었다. 드디어 합격 교지를 받는 날 달려올을 찾기로 한 것이다. 달려올 나루에 닿자마자 정초부의 움막을 찾았다. 그런데 어린 두 아들만 있고 그는 없다.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도련님, 드디어 여탄 생원이 되셨군요.
그럼 시 한 수 보내주셔야죠. 저승에서도 나무하는가 낙엽은 빈 물가에 쏟아진다. 삼한 땅에 명문가 많으니 내세에는 그런 집에 나시게. 오늘도 달려오랜 밤배가 뜨는군. 양평이 낳은 천재 시인 정초부는 조선시대 영정조 때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초부의 시문집과 여러 사람의 글에 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